다음은 호주 캔버라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리 님께서 코로나19 시대 호주의 자살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주 수도 캔버라 주정부 헬스 서비스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리라고 합니다. 저는 호주 가정의학회와 함께 General Practitioner라고 하죠. 호주 가정의들을 대상으로 매년 자살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4회 국회 자살 예방 포럼 국제 세미나와 같은 제도국에서 열리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 호주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살 연구에 있어서의 시사점과 현 호주 정부의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까지의 통계와 팩트들을 바탕으로 다행스러운 점들을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혹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점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주 정부가 이 자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이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 짚은 포인트들에 잘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점들입니다. 먼저 저번 달 10월 1일 호주 국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독립 정부 기관이죠.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가 호주 통계청 2020년 작년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는 아직 취합이 안 됐고요. 작년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것인데요. 2020년 호주 자살률 통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2.1명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간에 따른 OECD 국가들 자살률 변화 통계입니다. 보라색이 한국이고요. 호주는 빨간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 이제 2000년 초반부터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저희가 시간이 되면 토할 부분인데요. 하늘색 선이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60년대에서 거의 90년대 이르기까지 호주의 2배에 달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가 지난 20년간 이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 잠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자살률이 뭐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한 정도인데 그걸 굳이 뭐 긍정적이라고까지 평가할 이유가 있느냐? 지난 2년간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 특히 그 경제적 여파가 자살률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모델링을 토대로 그런 우려를 내놨는데요. 그러면 호주의 자살률이 많이 변하지 않은 것은 호주가 이 코로나 팬데믹, 뭐 경제적인 여파나 다른 사회적인 여파에서 한 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국립대학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그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요. 불안과 걱정을 호소하는 호주인들이 49.8%에서 최대 67.9%까지 증가. 그리고 이제 자살 예방 콜센터를 운영하는 라이프라인 같은 이 비영리 단체들은 57년 역사상 가장 많은 통화 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폭의 서비스 수요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호주 사람들도 이 팬데믹의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여파를 받은 상태에서도 자살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비영리 연구단체죠. Black Dog Institute가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찾은 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가 자살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찾은 것이 자살률의 추가적인 증가를 억제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이라고 하면 호주는 뭐 GDP 대비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쏟아부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23억 호주 달러, 한화 약 2조 원에 달하는 돈을 National Mental Health and Suicide Prevention Plan, 그러니까 국가 정신보건과 자살 예방 계획에 올해부터 쏟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National Mental Health and Suicide Prevention Plan이 어떤 식으로 구성했고 어떤 곳에 정확하게 돈이 쓰였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째 파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호주 정부는 선제적으로 특히 자살 예방에 많은 공을 들이기로 결정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다행스럽게도 자살률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막은 것이냐? 아마 그럴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향상된 지원이 자살률의 증가를 막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블랙도그 인스티튜트가 흥미로운 코멘트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모두가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집단 심리,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속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 상황에서 유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평소에 사회의 소외층이었던 사람들이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고 혼자 집에 갇혀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심리를 줌으로써 평소보다도 자살률을 억제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을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추론을 내놨습니다. AIHW는 자살 연구와 관련해서 특정 사회 특정 이 하위 집단에 관한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호주 같은 경우 팬데믹 이전에 자살률이 남성에 비해 여성보다 2~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자살 고위험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큰 경제적 여파를 받은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설이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운 나쁘게도 혹은 운 좋게도 평소에 자살 고위험군 사람들이었던 남성들은 경제적 여파를 덜 받고, 평소에 상대적으로 저위험층이었던 여성들이 그 여파를 더 받음으로써 고위험군의 위험이 떨어지고 저위험군의 위험이 올라가서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살률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 아니라는 거고,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위 그룹, 서로 다른 그룹들 간의 위험도가 달라지면서 위험 양상이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코로나 전에 호주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나이대는 85세 이상의 남성이었습니다. 20대 남성보다도 더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85세 이상의 남성이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것이 물론 호주도 노인층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가장 자살로 인한 사망이 많았던 연령층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자살이 아닌 다른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살로 인한 사망, 그 비율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자, 이것도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자살의 증가를 막았다기보다는 예측하기 힘든, 그리고 운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밖의 이런 다이내믹들이 자살 위험도를 바꿔서 운 좋게 전 사회 전반적으로는 자살률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심지어 약간 낮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든 지점들이죠.
블랙독 인스티튜트 같은 기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행 금지가 자살 시도를 어렵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시드니하고 멜버른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장기간의 이 전면적인 통행 금지를 기록했을 정도로 장기간 락다운에 들어갔는데요. 락다운 기간 동안 뭐 시민들이 뭐 어디만 나가면 상가든 뭐 버스 정류장이든 경찰들이 버티고 서서 어디 가냐 무엇 때문에 외출하는 거냐 계속 이렇게 묻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 오히려 그런 점들이 실질적인 이제 자살 시도를 막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덜해져서가 아니라 단지 그만큼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물리적인 자살 시도를 우연히 다른 팬데믹이라는 다른 팩터가 막아버리는 바람에 못하게 된 것뿐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 점은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합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든 치명적인 자살 수단이 예방이 되었으니 뭐 어쨌든 간에 이건 좋은 결과 아니냐. 물론 좋은 결과죠.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고요. 와스맨이라는 연구자가 포함된 이 캐롤린스카 인스티튜트라는 스웨덴의 자살 연구 기관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논문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치명적인 자살 수단을 막는 것은 이미 잘 연구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OECD 이 그래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서방 국가들에서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바비츄레이트 그 간질약이죠. 그 굉장히 음독 자살이 치명적이었던 간질약을 이제 컨트롤함으로써 이 바비츄레이트로 인한 그리고 그 음독으로 인한 자살률이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OECD 그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스웨덴의 경우 호주에 거의 2배 가까웠다가 이제 거의 뭐 호주 비슷한 OECD 평균 정도의 자살률을 보이게 됐는데요. 이것은 호주 AIHW의 통계입니다. 뭐냐면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방식으로 호주인들이 자살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가운데 높이 솟아 있었다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떨어지는 그 파란색 그래프가 포이즈닝입니다. 그 음독 자살을 말하는 거죠. 바비큐에서 포함한. 그런데 스웨덴과는 다르게 호주의 경우 그때부터 전체적인 사회 전체의 자살률이 크게 뭐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른쪽에 올리브색으로 급격하게 80년대부터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행인입니다. 의사라고 하나요? 목을 매는 거죠. 이 목을 매물어서 하는 자살 방식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음독 자살이 줄어든과 함께요. 자, 그럼 이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냐? 치명적인 자살 방법을 그게 락다운이든 다른 뭐든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유의미 효과 있는 것이지만 단지 물리적으로 이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그 시도를 막으려는 그 마지막 순간의 시도만으로는 전체적인 자살 예방하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지점에서 제가 잘 인용하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아까 호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씩 12명 정도, 1년에 3,000명 정도 말씀드렸는데 자살을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20배에 달합니다, 매년. 호주에서 6만 명 이상이 매년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산 사람이 실제로 자살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낮은 자살 위험분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정말로 생을 마감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었고 운 좋게 살아난 것뿐이니까요. 결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낮은 리스크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이 많은 통계들은 이 자살로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바라코렌이라고 하는 연구자의 그룹의 2017년에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10년 넘게 매사추세츠주의 자살 시도, 자살 사망이 아닙니다. 자살 시도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 헬스 서비스와 이 컨택트가 있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10년 넘게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건강 관련 병이든 다른 어떤 것이 뭐 사고든 이런 것들을 병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만든 것인데요. 밑에 보시면 가로 X축에 여러 가지 질병, 질환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odds ratio죠. 지금 이 편의상 상대적 위험도라고 말하겠습니다. 조금 다른데 통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하여튼 상대적 위험도라고 지금 하겠습니다. 편의상 상대적 위험도를 세로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질병을 하나 갖고 있지 않던 그게 자살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질환들이 odds ratio 1, 그러니까 자살률이 1배다. 즉, 이 질병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자살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들은 어떠냐? 네, 왼쪽 3분의 1 지점에 하늘색 이 점들로 보이는 그 집단군이 정신과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MO가 이제 우울증과 기타 기분 장애고요. AN으로 표시된 게 anxiety disorders, 그 불안 장애들 말하는 것인데요.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불안 장애 같은 경우 불안 장애 없는 경우보다 자살률이 2배가량 높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 3배가 넘는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뭐냐? 제가 이 그래프를 위에 3분의 2 지점을 가리고 있던 걸 치우면요. 보통 자살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팬데믹으로 인한 자살 생각 이런 것 하면 불안감과 우울증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도울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물론 우울증도 위험합니다만 예컨대 조현병의 경우도 우울증만큼 혹은 우울증보다 더 자살 시도에는 위험한 그런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심한 중증 정신질환 외에도 알코올 중독의 경우 자살 시도율이 무려 5배가 넘어가고요. 성격 장애의 경우 7배, 그리고 알코올을 제한 다른 이제 불법 약물의 사용 같은 경우 중독 같은 경우에는 8배, 9배에 달하는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특히나 팬데믹 같은 유례가 없고 어떤 팩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전체적인 자살률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팩터가 다른 팩터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하위 그룹에서는 이것은 무엇에 도움이 됐고 무엇에 도움이 안 됐는지 그런 것을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단지 자살을 예방하지 말았을 때 우울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에 미치기 전에 그리고 심하게 우울해지기 전에 약물을 쓰고 있거나 성격 장애가 있거나 자살이나 우울에 미치기 훨씬 전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치료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자살 시도를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현재 호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쏟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포럼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크리스틴 모건 호주 국가 자살 예방 고문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리슨 총리에게
이제 최종건이 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를 넘어서 가능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더 초기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자살 예방을 하려면. 저희가 방금 파트 2에서 말한 부분이랑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국가정신보건과 자살 예방 계획 여기에 23억 호주 달러를 이제 올해부터 쓰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확히 어디에 얼마큼 돈이 쓰였는지보다는 이 돈이 어떤 방향으로 쓰였는지를 어떤 카테고리에 쓰였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3억 달러가 죄송합니다. 1억 6천만 달러가 자살 시도 퇴원하는 모든 환자가 3개월까지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됐고요. 그리고 원주민 자살 예방 전략의 개선, 정신보건 조기 치료와 이민자 다문화 지역사회 지원, 장학금 등을 포함해 정신보건 인력 보강, 정신과 전문의 수 증가 이런 걸 쓰였는데요. 보시면 정신과 전문의 수 증가나 뭐 정신보건 인력 보강 이런 곳에 쓰인 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부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할 텐데요. 제일 하나만 짚어보자면 이제 멘탈 헬스 케어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습니다. 이 심리 치료를 위해서 임상 심리서를 보는데 정부가 이제 의료보험으로 일정 부분 이제 서비스를 부담하는 제도였죠. 그게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정부는 이것을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호주 국민이 심리 치료를 위해서 임상 심리서를 보려면 1년에 최대 20회까지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의료보험 지원을 합니다. 캔버라 주정부 이 레벨에서 보면요. 올해 2021년에 2021년에 추가적인 지원 패키지로 정부에서 이제 360만 호주 달러를 받았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이제 금액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쓰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서라는 프로그램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Police, Ambulance and Clinician Early Response Team 혹은 Emergency Response Team, 페이서 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거 마지막에서 제가 이게 어떤 팀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돈을 썼고요. 그리고 디렉션이라고 하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돈을 썼습니다. 자살 예방이나 정확히 말하면 뭐 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커뮤니티 옵션스라는 공공주택 관련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피해 지원, 섭식장애 지원, 그리고 알코올 약물 치료, 그리고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청년층과 성소수자층이 많이 이용하는 가정의 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가정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주민 지원, 그리고 학교나 사업체,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컴패니언 하우스라고 하는 망명자, 난민 지원센터의 정신건강보건에 관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 직장과 소득을 잃은 사람들의 카운셀링, 케어 프로그램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추가적으로 1,000만 달러가 지원이 됐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 자살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기보다는 그 훨씬 전 단계에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살까지 미치는 이 코스에 훨씬 앞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를 결정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페이서라는 팀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캐롤라인 벤이라는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하신 이 정신건강 간호사이신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영국의 모델을 토대로 작년 정도부터 도입한 모델입니다. 이 경찰, 구급대원, 그리고 정신건강 의료인이 3인이 한 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뭐 난동이라든지 혹은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각자 경찰도 가고 앰뷸런스도 가고 이제 간호팀도 가고 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이제 같이 해보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팀으로 유기적으로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고 상황에 이제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급 효과라고 하죠.
이런 팀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각 경찰, 각 이제 앰뷸런스 그리고 정신 건강 팀에서는 서로 서로의 이제 오퍼레이팅 모델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이해하고 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호주 지금 캔버라 주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쏟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